태우야, 민서야, 제발 문 열어줘. 나 추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민서가 천천히 커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륵 커튼을 쳐버렸어요. 제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얘들아, 장난하지 마. 문 열어줘.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유리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 애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눈도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때 커튼이 살짝 젖혀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재산 얘기했을 때 정리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은자입니다. 올해 69살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평생 식당을 운영하면서 모은 재산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죠. 제가 평생 허리 아프게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남편과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장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조용히 제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괜찮다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직 제가 살 날이 많이 남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 태우와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심각한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민서도 거들었죠. 어머니, 이제 슬슬 재산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니요. 저는 단지 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을 뿐이에요. 당장 수술할 필요도 없는 정도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제가 당장 죽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무슨 재산 정리야. 나 아직 멀쩡한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태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민서가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고 어머니한테도 편한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 눈에는 제 재산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죠. 저는 평생 사람을 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두 사람의 눈빛은 분명히 탐욕이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너희가 상관할 일 아니야. 제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어.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 가봐.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태우를 엄하게 키웠거든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항상 가르쳤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태우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며칠 후에도 태우와 민서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산 정리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점점 더 압박이 심해졌죠. 사실 태우와 민서는 제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태우가 집에 왔을 때 우연히 통장을 본 거예요. 저는 그때 병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통장을 올려뒀었죠. 태우가 물 한 잔 가져다 주겠다며 부엌에 갔다 오는 사이 민서가 거실에 혼자 남았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 민서가 통장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더 자주 찾아오고 제 건강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4억 원이라는 금액이 두 사람의 욕심을 자극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엄마 위해서예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요. 혼자 사시니까 혹시라도 사기당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민서의 말도 그럴듯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요.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꿈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좋은 데 가요. 저희가 조용한 호텔 예약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우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바람 쐬면 몸도 좋아질 거예요. 저희가 이제라도 효도하는 거예요. 민서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같이 가서 푹 쉬다 와요. 저는 결국 두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이 진짜 효도하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주말을 기다렸죠. 주말이 되자 태우와 민서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도시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크지 않은 호텔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가 그 호텔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서 푹 쉬실 수 있어요. 태우가 대답했죠. 저희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테라스 같은 베란다가 있는 방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면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정말 쉬다 가려고 데려온 건가 싶었죠. 엄마, 짐 풀고 좀 쉬세요. 저희는 잠깐 아래 로비에 다녀올게요. 태우가 말하고 민서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정리했죠. 그러다 문득 밖이 궁금해져서 베란다로 나가봤습니다. 공기가 정말 상쾌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우와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표정이 조금 묘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어머니, 지금 밖에 눈 많이 와요. 베란다에서 눈 오는 것 좀 보세요. 정말 예뻐요.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베란다로 나갔어요. 정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저는 난간에 기대서 눈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것도 잠긴 채로요. 유리문 너머로 태우와 민서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얘들아, 문 열어줘. 왜 잠갔어? 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태우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민서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커튼을 잡았어요. 손가락으로 천을 쓰다듬듯 만지더니 스르륵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제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죠. 얘들아, 장난하지 마. 문 열어줘.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유리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유리에 닿을 때마다 퉁퉁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제 애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꼈던 바람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발도 점점 강해졌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은 얇은 가디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저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우야, 민서야, 제발 문 열어줘. 나 추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서서히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곧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여기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눈도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얀 눈송이들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이 쌓였어요. 어깨에도 쌓였죠. 저는 손으로 머리를 털어냈지만 금방 다시 쌓였습니다. 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베란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웅크렸어요.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어서 체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구석까지 파고들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옆방을 쳐다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도 무거웠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억지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릿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3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감각이 마비돼서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어요. 제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살짝 젖혀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니까 저희가 재산 얘기했을 때 정리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민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였구나. 옆에 있던 태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장난친 거예요. 저희가 설마 나쁜 마음으로 그런 짓 했겠어요? 민서도 거들었죠. 어머니가 요즘 예민해서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추웠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저 침대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죠. 태우가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담요를 꽉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란다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얘네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다시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제가 재산을 넘기지 않는 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태우와 민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도 웃으며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웃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본심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저희는 그날 오후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하나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치매에 걸린 척하면 어떨까요? 태우와 민서가 저를 무시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몰래 조용히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로요. 저는 이제부터 연기를 해야 합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치매 환자처럼 행동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했어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우와 민서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주워 들었어요. 응? 아, 미안해. 요즘 손에 힘이 없네. 저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태우가 눈치를 챘는지 민서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날짜를 헷갈리는 척했어요. 태우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엄마,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나는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서가 태우를 보며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 다 들렸어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제가 정말로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자주 실수를 반복했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기도 했죠. 텔레비전 리모컨 사용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냉장고를 열어놓고 뭘 찾으러 왔는지 잊은 척하기도 했습니다. 태우와 민서는 점점 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우와 민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못 듣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진짜 치매 걸린 것 같아. 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어제도 같은 말 3번이나 했잖아. 민서가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엄마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오히려 좋지 뭐. 재산 정리하기 더 쉬워질걸. 민서의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더니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엄마가 우리 신고하진 않겠지? 호텔에서 그 일 말이야. 민서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 지금 저렇게 치매 걸린 노인 말을 누가 믿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는구나. 완벽했어요. 제 연기가 통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우에게 전화했어요. 태우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엄마, 목요일이에요.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랬어? 미안해, 자꾸 잊어버리네. 저는 미안한 척 말했습니다. 태우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반응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어요.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옛 지인이었던 법무사님의 명함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분이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남편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무사님. 저 김은자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아, 은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무사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저희는 다음 날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괴롭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복수를 계획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태우와 민서에게는 혼자 산책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법무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번화가 한복판에 있었어요. 건물 5층에 위치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자 씨. 법무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호텔에서 있었던 일,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제가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법무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법무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은자 씨,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은 분명히 범죄 행위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장 신고하면 분명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 손으로 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님은 제 의지를 확인하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나요?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안전도 지키고 싶고요. 저희는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선 지금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는 곳에서 사셔야 안전해요. 저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꿈꾸던 집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요.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집을 알아보시고 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재산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의논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원래 살던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새 집을 어떤 식으로 구매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모두 계획을 세웠죠.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찾았죠. 태우와 며느리 몰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평소처럼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날짜를 헷갈려하고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일주일쯤 지나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에 있는 집이었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훤히 보였습니다. 가격도 3억 정도로 적당했어요. 저는 바로 법무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법무사님, 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서 계약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법무사님과 저는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이웃집과도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보장됐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사님이 모든 서류 작업을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이전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집을 구매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 앞에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을 구매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이 생긴 거예요. 태우와 민서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요. 저는 그 집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었어요. 호텔에서 있었던 일의 증거를 찾아야 했죠. 그 증거가 없으면 제 계획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법무사님과 상의했어요. 법무사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의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호텔 방 안에는 CCTV가 없잖아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베란다에 갇혀 있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추운 날씨, 거센 눈발, 그리고 제가 도움을 청하던 모습들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베란다에 갇혀 있을 때 주위를 둘러봤거든요. 그때 옆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법무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뭔가 들었거나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 거기 있던 사람이 무슨 소리라도 들었을 거예요. 저희는 다시 그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그 호텔에 다시 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더 긴장이 됐습니다. 저희는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실례합니다. 지난달 20일에 302호실에 누가 묵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무사님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객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유일한 단서가 끊긴 겁니다. 목격자를 찾을 수 없다면 증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규정이 그래서요. 법무사님과 저는 포기하고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무사님도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인상이었죠.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로 살짝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그날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저는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지만 혹시 저 아세요? 남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 저 그날 어르신 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로 목격자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호텔에 묵고 계세요? 네, 저는 이 근처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출장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여기 묵고 있습니다. 법무사님도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제가 당한 일 다 보셨나요? 남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습니다. 사실 원래 이 호텔에 손님이 많이 없어서 항상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끄럽고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밖을 쳐다봤더니 옆 호실에서 어르신이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영상으로 좀 찍어놨어요. 영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흥분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찾았습니다. 근데 5초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어르신이 우시길래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상도 같이 보내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런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말을 듣고 어르신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남자가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저는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태우야, 민서야, 제발 문 열어줘. 나 추워.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재산 얘기했을 때 정리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저는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죠. 혹시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법무사님이 메일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남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전송했어요. 저도 제 핸드폰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였죠. 언젠가 꼭 쓸 일이 있을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 남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날 제가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문이 열리고 바로 들어가실래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무사님도 흡족한 표정이셨습니다. 은자 씨,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포기하려던 순간에 기적처럼 나타나셨어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아들과 며느리를 대면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으로 떠나는 일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원래 살던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 집을 꾸며야 했죠. 최고급 가구와 최고급 인테리어로 말입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그들은 모를 거예요. 제 통장에 이미 돈이 거의 없다는 걸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법무사님도 제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희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점검했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치매 환자처럼 말이죠. 태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아, 병원 갔다 왔어.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갑상선 검사하러 갔어. 너네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저는 일부러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을 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했어요. 원래 살던 집은 시세가 꽤 괜찮았습니다. 3억 원 정도에 팔 수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매물을 내놓았어요. 태우와 민서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행히 집이 빨리 팔렸습니다. 2주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고 태우를 키웠죠. 좋은 추억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자 제 통장에 계약금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집을 사고 남은 재산과 합쳐서 총 1억 3천만 원이 됐죠. 저는 그 돈으로 새 집을 꾸미기로 했어요. 최고급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편안한 소파, 큰 침대, 예쁜 식탁이요. 인테리어 업체와도 상담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물었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니까 화이트 톤으로요.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디자이너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 주방 리모델링, 침실 꾸미기까지요. 모든 게 제 취향대로였어요. 평생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제가 저를 위해 쓰는 돈이었으니까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원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죠. 여전히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날짜를 헷갈려 했어요. 어느 날 태우와 민서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얘기 좀 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재산 정리 얘기요. 엄마 요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이제 정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나중에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래야 하나. 정말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 네, 엄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태우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내 전 재산을 너희한테 주면 내가 쓸 생활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로 보내줘.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0만 원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던 거죠. 민서가 태우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어요.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암 걸리셔서 얼마 못 사실 거야. 몇 개월만 주면 돼. 태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매달 1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그럼 내일 계약서 쓰자. 내가 아는 법무사분한테 연락드려서 계약서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지금은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저는 일부러 피곤한 척 이마를 짚었어요. 태우와 민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다음 날 저는 법무사님께 미리 부탁해둔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우와 민서가 왔어요.
두 사람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4억 원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던 거죠. 엄마, 저희 왔어요.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엄마, 계약서 준비했어? 태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응, 여기 있어. 어제 바로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뒀어. 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태우가 얼른 집어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민서도 옆에서 같이 봤죠. 두 사람의 눈이 계약서를 훑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계약 체결 시점에 증여자에게 잔존하는 재산 일체를 증여한다. 단, 수증자는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해야 한다. 태우와 민서는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잔존하는 재산 일체라는 문구를 보고 4억 원을 다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다는 걸요. 좋아요, 엄마. 바로 사인할게요. 태우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서도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저도 제 이름을 적었죠. 계약서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완벽한 복수였죠.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개인 물품들 뿐이었죠. 새 집에는 이미 모든 가구가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왔습니다. 태우와 민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떠났죠.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동해행 버스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평화로운 일상,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요. 버스는 4시간을 달려서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눈부신 햇살이 가득죠.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마무리돼 있었습니다. 화이트 톤의 밝은 거실,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편안한 소파와 예쁜 식탁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요.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어요. 원래 살던 집의 잔금 2억 7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온 겁니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었고 오늘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서 마지막 잔금까지 입금된 거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태우와 민서한테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판다고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잔금은 당연히 제 통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태우와 민서에게 넘겨준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제 진짜 재산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는 오랜만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평생 이런 삶을 꿈꿔왔는데 드디어 이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근처 마트를 알아보고 동네를 둘러봤어요.
작은 해변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죠.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네주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서한테서 온 전화였죠.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확인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통장 확인했는데요.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맞아요? 민서의 목소리에 화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나 돈 없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4억 원 있으셨잖아요. 어디에 다 쓰셨어요? 내 돈 내가 쓴 건데 왜?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하고 돈도 다 빼돌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사기죄인 거 모르세요? 당장 신고할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나를 신고한다고? 그 전에 너희가 먼저 감옥 들어갈 걸. 민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일 증거 가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 CCTV 없는 거 제가 다 확인했는데. 무슨 증거요? 이것도 다 사기죄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어머니 딱 기다리세요. 경찰서에서 만날 준비나 하고 계세요. 민서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증거가 없다고? 너야말로 딱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전송했어요. 호텔 베란다에서 제가 울고 있던 영상이요. 민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긴 그 영상 말입니다. 영상을 보내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서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영상을 확인하고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보낸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태우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 신고하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한 번만 봐달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너희는 나를 죽일 뻔했어.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얼마나 무섭고 추웠는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야? 너희는 끝까지 내 재산만 원했잖아. 태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시는 나 찾지 마. 앞으로 각자 살자. 엄마. 아,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보내주는 거는 잊은 거 아니지?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우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가로 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여전히 철썩거리며 밀려오고 있었죠. 햇살이 바다를 비춰서 반짝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슬프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우와 민서는 제가 아니라 제 재산만 원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바다도 같은 색으로 반짝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고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삶을 얻어낸 겁니다. 물론 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 안정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커튼을 걷고 바다를 바라봤죠. 오늘도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바다를 감상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날면서 울음소리를 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계속되길 바랐어요. 아무 걱정 없이 조용히 제 시간을 보내는 삶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우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저는 조용한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법무사님이 가끔 전화를 주셨어요. 잘 지내는지 확인하시려고요. 은자 씨, 요즘은 지내시면서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세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만든 음식을 드렸죠. 저희는 가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사셨거든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5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은자 씨,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가족은 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립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통장에 150만 원이 입금됐어요. 태우가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저는 그 돈을 확인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어쩌면 태우도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장을 보고 병원비를 냈어요. 갑상선 검사를 받으러 근처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계속 이대로 관리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건강이 괜찮다니 다행이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학대하는 사건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제 일이 떠올랐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위험에 처했었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제 지혜와 용기로 말입니다.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평범한 노후를 꿈꿨어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삶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아들은 제 재산만 원했고 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가만히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제 삶을 지킬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하니까요. 제가 원하던 집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물론 외롭기도 합니다. 가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절 이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입니다. 태우와 민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떠났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말이죠. 이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에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빠져나가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화롭고 조용한 이 시간이요. 저는 이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래요. 저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편안하게 기댔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사람들은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제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재산을 지켜냈고 제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니까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고요. 이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고 제 건강에 감사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고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